앞에 열정에 불타는 라이브 코딩으로 인해서 시간이 약간 지체된 관계로 저는 열정에 불타는 제 빠른 말투로 빨리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세션은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이제 그 8인치 태블릿에 맞는 컨텐츠 소비형 앱을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저는 제일 처음에 포커스를 일단 책으로 두었습니다. 근데 책으로 만들려고 하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HTML5로 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EPUB로 만든다든지. 근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PDF 파일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웬만한 출판사나 아니면 잡지사나 다 PDF로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PDF로 앱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보이는 제품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바이스들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모델들도 보이죠. 막 추억 돋는 모델들도 있죠. 이게 보면 이 아이팩 3630 전설의 명기죠. 그렇죠? 배터리가 한 3시간간 많이 갔던 그 모델. 그리고 이게 미라지, 그리고 이게 루미아 920입니다. 그리고 이건 IBM PC 초기 모델이고 제일 처음 모델이죠. 그리고 고가에 판매되었던 삼성의 그 시리즈 9 시리즈고 요게 어제 발매됐던 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엑스박스 시리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 엑스박스 1은 아직 국내 출시 일정은 안 잡혀 있는데 동작하는 메커니즘 되게 재밌어요. 보면 OS가 3개가 들어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핸드폰처럼 가벼운 OS가 숨만 죽이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를, 그 전력 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하이 엑스박스 하면 그때서야 얘가 딱 뜨면서 동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뭐 앱이나 검색 같은 거 할 때는 그 윈도우즈 커널이 그 다음에 부팅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앱이나 검색 같은 걸 해주고 게임 할 때는 또 게임용 OS가 별도로 뜹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OS 3개가 스위칭 되면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작은 순조롭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려면 몇 가지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PPL이었습니다. 예, 대놓고 하는 PPL. 예, 도와주십시오. 많이 팔아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저 뒤에 이미 8인치 태블릿을 하나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데, 예, 델 모델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것도 굉장히 간지나네요. 레노버 거에는 GPS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GPS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기다 긴기사 앱을 만약에 개발을 해서 넣는다면 내비게이션 자리를 떼내고 그걸로 바로 내비로 쓸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알게 되신 분 중에 SK 플래닛 다니다가 발음 이상하네요. 플래닛 다니다가 퇴사하시고 강남에서 고깃집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보면 차가 오픈카더라고요. BMW. 근데 가운데 내비가 없어요. 그냥 더미 터미널만 있고 거기다가 아이폰을 딱 꽂아서 긴기사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오늘 보여드릴 게 자, 요런 데다가 이제 PDF 앱을 어떻게 실행을 시킬 거냐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예전에 이런 PC가 있었죠. 그렇죠. UMPC. 예, 이거 참 추억 돋는 물건들 오늘 많이 가지고 왔는데, 예, 요거가 윈도우즈 XP가 돌아갔던 그 모델입니다. 삼성에서 나왔던 Q1이라는 모델이었는데, 이걸로 이북을 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근력이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보면 이북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들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앱을 만들 PDF 파일이 필요하죠. 사실은 제가 이 코딩을 미리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 소스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30분을 모시고 PDF 앱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PDF를 넣고 아이콘을 바꿔서 이걸 패키지를 만들고 스토어에 배포하세요 했더니 다 배포를 했어요. 난생 처음 윈도우 8.1을 만지시는 분들이 앱도 만들어서 배포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PDF 파일이 하나가 자기 컨텐츠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엄한 거 쓰시다가는 이제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PDF API가 필요한데 PDF API는 윈도우즈 8.1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뭐 API를 다운받고 오픈소스 이런 거 안 찾아 나서도 됩니다. 다음에 파일 IO를 해야 되겠죠. PDF 파일을 읽어드려서 메모리에 올리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를 어떻게 아이템으로 보여줄 거냐
라고 할 때 데이터 바인딩을 할 거냐 아니면 아이템을 하나씩 밀어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유저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 볼 때 글자가 좀 작으면 마음대로 키웠다가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가 하는 건 전부 다 터치에 해당하는 제스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다 기본 API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서드파티 API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윈도우즈 8.1에서 제공하는 기본 API로만 할 겁니다. 자, 데모하는데 갑자기 이런 게 올라오네요. 자, PDF API라고 되어 있는데 이 PDF라는 게 자세히 보면은 그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뭔가 장치들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파일입니다. PDF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각각의 페이지가 전부 다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다 이미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선택도 되죠. 글자도 이렇게 서치도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뒤에 메타데이터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는 메타데이터로 동작을 하는 거고 안에 들어있는 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를 그때그때 해상도에 맞게 다시 그려주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렌더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API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윈도우즈 8.1에서 제공하는 이 API들은 이 메타데이터까지는 아직 접근이 안 돼요. 이미지만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검색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냥 보여주기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말로 할 게 아니라 자, 한번 동작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켜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가 나왔어요. 이 파일은 뭐냐면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 유지보수하는 PDF를 다운받았습니다. 순전히 제 필요에 의해서 매번 뚜껑 열어놓으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터치를 이용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다음에 아래쪽을 이렇게 이용하면 바로 앱바가 나옵니다. 앱바에는 전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앱바에도 약간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는 이 숫자가 제일 처음에는 25였다가 갑자기 62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페이지씩 띄워주면서 뒷단에서는 계속 파일을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와락 읽어드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방법이 있고, 계속 한 페이지씩 던져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용해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도 보고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액션이 나와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웹페이지 같은 것도 큰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큰 이미지를 통째로 안 띄우잖아요. 다 조각 내서 한 조각씩 이렇게 띄우면서 사람을 달래죠. 지금 나오고 있어. 조금만 참아. 라고 달래고 있죠. 그런 효과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세션을 마치면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먼저 이 PDF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인데, 이 PDF는 이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windows.data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저기 점 찍어보면 PDF 말고도 다른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포맷들이. 그래서 다양한 파일들을 저 데이터 밑에 있는 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PDF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PDF가 8.1에서 처음 추가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6월 말에 그 8.1을 발표하는 행사장에 갔었는데, 이 PDF로 앱 만들기라는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랍계인지 아니면 인도계였는지 세션 발표하는 사람이 20분 발표하더니 할 게 없다고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그만큼 사용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PDF 도큐멘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저기에는 말 그대로 PDF 파일 전체를 나타내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각각의 페이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PDF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옵션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씩 소스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파일 구조가 나타납니다.
자, PDF 파일을 읽어드릴 때 PDF 파일의 경로를 먼저 가지고 옵니다. PDF 파일의 경로를 가지고 오는데 뒤에 가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윈도우즈의 애플리케이션 모델의 패키지의 커런트에 뭔가 굉장히 길어요. installed lo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어서 배포할 때는 패키지로 만들죠. 그리고 패키지를 이제 스토어에 올리면 스토어에서는 이걸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인증서를 붙인 다음에 스토어에 올려서 사용자들이 다운받습니다. 그럼 다운받으면 로컬에 있는 컴퓨터에 이 앱이 설치가 되겠죠. 그렇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폴더에 접근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모델의 패키지의 커런트에 installed location에 get file sync라고 해서 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 보시면 제가 이 프로젝트 안에 프로젝트에 보면 이렇게 도큐멘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도큐멘트라는 이 폴더 안에 ebook.pdf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경로를 이렇게 뭉쳐서 패키지를 만들면 이 PDF 파일도 패키지 안에 함께 포함이 돼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들이 다운받으면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그 앱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PDF도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앱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의 경로를 가지고 오는 그 방법입니다. 방금 그게. 그래서 길긴 하지만 많이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샘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참조해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소스를 보시면 파일 이름을 주면 해당되는 그곳에 여기 같으면은 도큐멘트 밑에 있는 ebook.pdf가 되겠죠.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와서 파일 객체에다가 일단 담아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PDF 도큐멘트라는 이 오브젝트에다가 파일을 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로 지가 알아서 PDF 파일을 읽어드려서 메모리상의 PDF 페이지를 다 나눠가지고 구조를 다 가지고 있고요. 총 페이지 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별로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분 만에 세션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 PDF 객체 자체가 널 값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일이 깨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겠죠. PDF 파일이 아니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않게끔 이렇게 if문을 썼고요. 다음에 페이지가 없는 파일일 때도 그냥 패스하도록 예외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예제는 없는데 이 PDF 파일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드를 이렇게 통째로 막 뒤져가지고 그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그 폴더까지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PDF 파일 자체가 노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PDF 파일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깔 수 있죠. 설정할 수 있죠. PDF 파일에. 그래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하면 이렇게 읽어드릴 때 옵션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줘야 열리게끔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기능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포문을 돌리는데 포문에서 0부터 페이지 카운트까지만 반복을 하라. 다시 말해서 총 페이지 수만큼 반복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총 페이지 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여기 보면 set page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가면은 각 페이지를 불러들여가지고 뭔가 페이지에 붙이고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파일 IO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 윈도우즈 스토리지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파일을 다룰 수 있는 모든 클래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모델의 패키지의 current installed location이라는 이 경로는 현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가지고 올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로는 application data.current의 temporary 폴더, 그 다음에 local 폴더, 그 다음에 roaming 폴더 이렇게 옵션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현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그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임시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임시 폴더라는 게 그 앱을 종료했을 때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임시로 뭔가 저장해 놓고 보여줄 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일단은 각 페이지를 저장을 해 놓고 연결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로컬 폴더는 뭐냐면 이건 현재 그 앱이 설치되어 있는 그 로컬 폴더에다가 뭔가 써보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밑에는 이 로밍 폴더 같은 경우는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보통 왜 로밍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해외여행이죠. 그렇죠? 여기는 해외여행을 하는 그런 폴더는 아니고 저건 저장을 하면 그 사람의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스카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드라이브의 패스를 로밍 폴더라고 하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 때 세이브할 때 그 경로를 로밍 폴더로 잡고 세이브를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스카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다른 데서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로밍 폴더에서 읽어오게 하면 그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겠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데이터는 스카이 드라이브에 있지만 사용자가 어디에 가든지 데이터가 따라온다라고 해서 로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재밌는 기능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known 폴더라고 해서 이게 알려진 폴더예요. 보통 보면 그 픽처, 도큐멘트, 비디오 이런 폴더들은 우리가 항상 잘 사용하진 않죠. 근데 점점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런 폴더들이 항상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어디에 있다라고 보장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OS를 D 드라이브에 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known folders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불러내면 실제로 현재 시스템에 있는 픽처 폴더의 경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윈도우즈 7, 8 똑같은데 8.1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카메라 롤이라는 알려진 폴더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8.1부터는 바로 여기서 카메라 찍거나 장기 화면에서 카메라를 찍거나 하는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각각 뭐 폴더나 파일이나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알려진 폴더들의 이름들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아요. 보면 카메라 롤이나 아니면 저건 문서 폴더. 다음에 왜 윈도우즈 7부터 홈 그룹으로 네트워크 할 수 있죠. 그렇죠? 홈 그룹에 대한 리스트도 받아올 수 있고요. 다음에 혹시나 미디어 서버에 접속되어 있으면 미디어 서버에 연결. 다음에 음악, 픽처, 플레이리스트. 다음에 USB 드라이브 같은 건 전부 다 여기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이 될 거고요. 다음에 비디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알려진 폴더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이런 게 있어요. 자, 가지고 오는데 이 경로가 어딥니까?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임시 폴더죠. 그렇죠? 뭔가 임시로 뭔가 쓰고 바로 지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시 폴더의 경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자, 이 스토리지 파일의 이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스토리지 파일이 있고 이건 아직까지 이미지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파일 객체입니다. 근데 이름이 JPG 파일이라고 그냥 이름만 지어놨어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경로를 어떻게 하느냐면 방금 템프 폴더라고 해서 임시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임시 폴더의 경로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임시 폴더에다가 파일을 쓸 수 있는 경로를 하나 잡아 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GUID에 new GUID에 toString.png라고 되어 있어요. 이 GUID라고 하면 고유한 숫자를 만들어낼 때,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객체죠.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하면 PDF 파일에 있는 각 페이지를 이미지로 일단 빼서 임시 폴더에다가 이미지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화면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 폴더에다가 서로 이름이 겹치지 않게 GUID로 파일명을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만들 때 옵션은 이미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바꿔치기 하라라고 옵션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페이지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해당되는 각 페이지 객체를 뽑아내는데 여기 보시면 PDF 독이 아까 도큐멘트 객체였죠. PDF 도큐멘트 객체인데 거기에 페이지 넘버를 변수로 줬어요. 여기다가 만약 1페이지를 줬으면
1페이지에 해당되는 객체가 여기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일을 이제 실제로 오픈해요. 오픈을 하는데 파일을 오픈할 때는 이게 그냥 파일을 뚝딱 따는 게 아니라 쭉 읽어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림 객체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랜덤 스트림이라고 하는 iRandom Access Stream이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해서 파일의 내용을 스트림 형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게 실제로 이 파일에 이 스트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렌더링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부분까지는 거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카피해서 그냥 쓰셔도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함수를 하나를 또 호출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 파일을 어떻게 뭐 보여줄 거냐 하는 함수인데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까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PDF에서 각 페이지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 페이지를 파일에 쓸 수 있는 스트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파일에다가 이미지를 쓰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객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비트맵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요. 이 비트맵 이미지에서 비트맵 이미지에 방금 우리가 넘겨받은 그 파일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 이미지 객체에다가 보통 어떤 이미지를 표시할 때는 이미지의 소스는 하고 패스를 좀 바로 읽어드리죠. 그렇죠? 거기까지가 정석인데 실제로는 그게 태그로 할 때는 그렇게 되고 실제로는 이미지 객체가 있으면 이미지 객체에 비트맵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로 먼저 이미지를 로드한 다음에 비트맵 이미지를 소스로 줘야 이미지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XAML을 사용할 때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화면에서 보실 때는 태그로 사용하면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근데 이 실버라이트도 마찬가지고 WPF도 마찬가지고 윈도우즈 ADEP도 마찬가지고 윈도우즈 폰도 마찬가지고 XAML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XAML 태그로 사용을 하시지만 컴파일러는 그걸 해당되는 XAML.cs.g라는 확장재를 붙여서 그걸 일일이 다 소스로 다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그때 CS 파일하고 합쳐서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사람이 직접 하려니까 굉장히 소스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객체 밑에다가 비트맵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소스로 넣고 그걸 보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저장을 하고 하는 것들까지는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것들입니다. 방금까지 단계에서는 뭘 했냐면 PDF 파일에서 각 페이지를 꺼내고 각 페이지에서 이미지를 템프 폴더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그걸 메모리상에 이미지 객체로 일단 가지고 있는 것까지 했어요. 그럼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뭔가를 표시하고 싶다라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이미지가 올라오는 대로 이 밑에다가 계속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할 때는 여기에다가 아이템 템플릿을 만들어요. 템플릿에는 여기 타이틀은 어떤 항목하고 바인딩하고 이 내용은 뭐하고 바인딩하고 이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정의해 놓고 해당되는 객체를 배열로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통째로 이렇게 툭 던지면 여기 쫙 붙어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바로 데이터 바인딩입니다. 실제 효율로 보면 데이터 바인딩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느끼는 건 또 다르다는 거죠. 이게 통째로 만들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걸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은 이걸 하나씩 붙여주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PT를 만들면서 리스트를 검색을 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검색을 했더니 도끼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 혼자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을 저렇게 바인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방식으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씩 계속해서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데이터 바인딩을 하는 케이스인데 일단 여기서는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데이터 바인딩을 할 때는 이런 기본 누가 봐도 아주 심플한 클래스죠. 그렇죠? 여기 생성자 부분을 빼고 나면 그냥
페이지 넘버하고 이미지 패스하고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냥 생성자에 넘겨주면서 뭐 받을 수 있는 그냥 엔티티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엔티티 클래스의 배열을 만든 다음에 툭 던지면 바인딩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다음 샘플에서 이런 식으로 바인딩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죠. 이미지 객체를 만들었고 이미지 객체의 소스에다가 아까 그 비트맵 이미지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플립뷰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플립뷰가 뭐냐면 아까 화면에서 보면 제가 앱을 실행을 시켜 볼게요. 지금 이 화면에 가득 나와 있는 이 컨트롤이 플립뷰입니다. 플립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제가 마우스를 스크롤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리스트가 횡으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게 바로 플립뷰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플립뷰 컨트롤 안에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넘길 수도 있고 이렇게 마우스를 사용하면 옆에 좌우에 컨트롤이 있어서 이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터치를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뷰를 사용하면 이런 컨텐츠 앱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플립뷰라고 해서 플립뷰 메인.아이템스의 add 방금 보셨던 그 플립뷰에다가 아이템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뭘 추가를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계속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플립뷰 리스트에 페이지가 계속 붙어서 나오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다 나오고 좌우로 다 스크롤되는 기본적인 앱북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였냐면 이제 이런 작업을 해볼 거예요. 여기 소스에 보시면은 자, 밑에 보면 이렇게 앱바가 있고 앱바에서 미리 보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심플한데 그냥 이미지를 작게 만들어서 여기 쭉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페이지 넘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소스에 보시면 그 사용자 정의 컨트롤이라는 걸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용자가 정의한 컨트롤이죠. 그래서 이 컨트롤의 모양을 보면 똑같아요. 여기 보면 페이지 숫자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 객체가 깔려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자, 페이지 넘버를 이 객체는 가지고 있게끔 일단은 멤버 변수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생성자죠. 생성자에서 두 가지 값을 넘겨받도록 했는데 첫 번째가 페이지 넘버. 이게 어떤 페이지인지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 넘버를 받도록 했고 두 번째로 비트맵 이미지를 넘겨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을 생성할 때 페이지 번호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넘겨주면 그게 바로 보이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보이는 건 아니고 일단은 자기 스스로 페이지 넘버에다가 일단은 넘겨받은 페이지 넘버를 입력하게끔 돼 있고 페이지 넘버를 텍스트 박스에 넣어서 보여지게끔 했습니다. 다음에 이미지 컨트롤에다가 소스에다가 넘겨받은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이미지가 보이게끔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이런 작업을 합니다. 1회 때도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이미지 컨트롤에 새로 추가된 게 이미지의 디코드 픽셀 높이, 넓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리 보기잖아요. 이게 미리 보기인데 이미지가 이만한 걸 이렇게 축소해서 집어넣으면 선 같은 게 되게 눈에 거슬립니다.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막 계속 눈을 찌를 것 같이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디코드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해당되는 사이즈로 이미지를 실제로 디코딩해서 줄여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옵션을 쓰면 한 가지 문제는
디코딩 하느라고 또 CPU를 쓰면서 시간이 로딩 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편이 사람들이 더 선호하더라 라는 게 피드백을 받아봐서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로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컨트롤 이름이, 저는 그냥 컨트롤의 이름이 유저 썸네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 유저 썸네일을 계속 만들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저기 메인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요거를 제가 바꿔서, 자, 메인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게 앱바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나오는 건 참바, 밑에서 올라오는 건 앱바, 위에서 내려오는 건 앱바. 그렇죠? 앱바가 상하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컨트롤이 바튼 앱바라고 했죠. 요건 하단에 있는 앱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앱바에다가 그리드 뷰를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이 그리드 뷰의 이름이 GSV 뭐 썸네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저 그리드 뷰 컨트롤에다가 아까 만든 유저 컨트롤을 계속 추가하면 썸네일이 쭉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게 여기 소스 코드에 나옵니다. 자, 메인 쪽에 가보시면은 그래서 저렇게 사용자 정의 컨트롤로 써버리면 실제 코드량이 굉장히 작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SV 썸네일이죠. 아까 앱바 안에 있는 그리드 컨트롤이고요. 거기에다가 아이템을 추가를 하는데, 자, 유저 썸네일이라고 하는 제가 만든 유저 컨트롤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페이지 넘버하고 방금 만든 이미지 객체를 넘겨주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유저 컨트롤을 계속 추가를 하면서 밑에 썸네일이 쭉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앞에서 그 서학수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어싱크가 붙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화면은 허옇게 억 하고 멈춰 있어요. 이렇게 멈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싱크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씩 붙으면서도 내 조작은 그대로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이 앱바를 불러보면 몇 개 없어요. 근데 계속 붙죠. 근데 이게 붙는 동안에 내 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먹힙니다. 동작 자체가. 이게 바로 어싱크의 효과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페이지 숫자를 보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페이지가 읽어드리면서 저 디스플레이 되는 토탈 페이지 숫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죠? 실제로 PDF 파일도 PDF 뷰어 같은 데서 읽어보면 똑같아요. 처음에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되는 줄 알고 프린트를 눌렀다가 한 800페이지 정도 돼서 깜짝 놀라신 적이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기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는 혹시나 시간이 부족할까봐 팟캐스트 예제도 아까 기다리는 동안 하나 만들었는데 그건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멀티터치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멀티터치, 그냥 터치는 누르면 발생되는 이벤트가 웬만하면 다 클릭으로 먹혀요. 그렇죠? 클릭은 되게 심플하고 고차원적인 형태고, 터치에만 동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탭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 더블 탭 이런 것들, 아니면 누르고 있으면 홀드 이런 이벤트들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좀 제대로 내가 그걸 잡고 돌리고 키우고 던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그게 아니라 조작 함수를 써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조작 함수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벤트예요. 그래서 웬만한 객체들은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기본 옵션이 꺼져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부하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기본 옵션으로 꺼져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면 바로 여러분들의 조작을 다 먹게끔 그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조작이 끝났을 때 completed, 다음에 현재 조작 중일 때는 델타라고 하는 이벤트가 먹힙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끌고 있죠. 그렇죠? 이런 뚜껑이 객체예요. 갑자기 안 열립니다. 잘 열렸는데 딴 걸로 해야 되겠네요. 많이 당황했어요. 이런 물통이 있는데 물통을 내가 자꾸 옮겨요. 그럼 자꾸 옮기는 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로 얘는 안 움직입니다. 그럼 코드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자꾸
잡는 순간 이제 이벤트가 시작됐죠. 그럼 스타티드 이벤트에서 자꾸 끄는 만큼 이동한 거리가 나오죠. 그럼 이동한 거리만큼 이 물통 객체한테 이동해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이 조작 함수만큼 이동한 만큼 여기다가도 애니메이션을 같이 줘야 이게 따라오겠죠.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감하네요. 예. 자,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 매니플레이션 모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all로 하면 모든 조작이 다 먹힙니다. 그런 대신에 지 마음대로 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널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옵션만 조작이 먹게끔만 해야 됩니다. 너는 기본값으로 아무것도 안 먹혀요. 그리고 이 트랜슬레이트 XY 하면 XY 좌표로만 이동만 하게끔 허용을 해줍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여기 로테이트나 스케일 같은 경우는 돌리거나 확대 축소하거나 하는 옵션이 먹게끔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이 옵션입니다. 여기 64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이 뭐냐면 관성을 적용해 줍니다. 관성 잡고 던지면 쭉 날아가다가 멈추는 거 있죠. 이 옵션만 켜놓으면 원래 그게 돼요. 원래 보통 이런 거 할 때 막 물리 엔진 쓰고 막 계산하고 막 타이머 함수 같은 거 써가지고 더더더더 해서 줄어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옵션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성도 회전이나 스케일에도 역시 관성이 먹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친 관성은 나중에 제어를 못 합니다.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PDF 앱에서 페이지를 딱 잡고 던졌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페이지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성이 무조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벽에 맞고 튕겨 나오면 안 되네요. 그건 이북이 아니죠. 그래서 생각보다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를 보시면 2의 배수로 커지는 게 보이죠. 그렇죠? 0, 1, 2, 4.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골라 쓸 수가 있어요. 골라 쓰면 이 숫자를 보면 골라 써서 조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골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애니메이션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걸 지금 시간상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현재 좌표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바로 이 매트릭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이건 뭐냐면 XY 좌표나 저 안에 보면 이제 매트릭스가 들어있어요. 영화의 그 매트릭스처럼 좌표계가 여기 들어있는 게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이 매트릭스 안에 보면 XY 좌표뿐만 아니라 얼마나 확대했는지 변화량까지 다 좌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이전의 좌표인 previous transform의 좌표계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컴포짓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게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 컴포짓 트랜스폼에다가 로테이션 30 하면 30도가 돌아가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언어 배울 때 제일 처음에 그 시계 예제할 때 시계 반을 돌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삼각함수 썼잖아요. 그렇죠? 탄젠트, 아크탄젠트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라디안 값 구하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다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 객체에다가 로테이트 30도라고 하면 바로 30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바늘을 하나 만들고 360분의 60 하면은 1초당 움직이는 각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1초에 한 번씩 로테이트를 시키면 바로 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들이 나오면서 본물 터진 게 바로 시계 예제예요. 그동안 했던 못다한 한을 풀려고 다들 시계를 열심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두 개, 좌표계하고 현재 얼마나 이동할 건지를 묶어서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트랜스폼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나로 뭉치죠. 그래서 트랜스폼 그룹의 하위 children 밑에다가 두 개를 합쳐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조작이 끝났을 때 또 하나 필요한 게 그 보통 이북 보면 이렇게 하면 옆으로 페이지가 이동하죠. 그렇죠? 근데 이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로 가고 싶으면 좀 빨리 움직이면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방법을 찾느라고 저는 이틀을 썼습니다.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저없이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매니플레이션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인데 보통 왜 오와 기호 사용할 때 쓰는 상하 땡땡 있죠. 이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개의 옵션을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좌우로 이동하거나 스케일을 키우거나 줄일 때는 관성이 먹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우고 좌우로 옮길 수 있고 키우고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관성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미는 거에 대해서 관성을 허용하니까 페이지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정밀한 코딩을 해야 되나 회사가 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했고요. 다음에 이 매니플레이션 델타 이벤트 핸들러를 여기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 페이지가 이동할 때, 이동하는 동안 계속 발생되는 이벤트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되는 동안 발생되는 이벤트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델타 이벤트에서 이벤트의 아규먼트로 넘어오는 이 안에는 현재 얼만큼 이동하고 있는지, 얼만큼 돌고 있는지, 얼만큼 키웠는지 이런 값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에서 여기서 뭘 가지고 오느냐면 센터 X와 센터 Y를 가지고 와서 현재 중심 위치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하게끔 설정을 해주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의 XY 좌표를 여기 보시면 이 트랜스폼 객체의 XY 좌표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스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데 실제 소스에서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이미지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미지 객체를 만들자마자 여기에다가 모드를 설정을 해주고 이벤트 핸들러 같은 걸 여기다가 이미 다 걸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객체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걔네들이 연결이 됩니다. 언제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은 나중에 참조할 때 사용하라고 그냥 추가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동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좀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이게 얼마만큼 커졌는지, 실제 사이즈가, 액츄얼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들인데 저건 나중에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 X는 현재 이동한 사이즈의 스케일 X를 바로 적용을 해서 보이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델타라고 하는 그 이벤트 핸들러에서 이 값을 이 컴포지트 트랜스폼에다가 적용만 하면 컴포지트 트랜스폼이 적용된 객체들은 같이 움직여요. 내가 이만큼 끌고 있었으면 이 이벤트 핸들러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이 객체는 같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죠. 같이 애니메이션을 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또 그런 게 또 하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페이지를 이렇게 키웠어요. 키운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겼을 때 이 다음 페이지는 커진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사이즈로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표준을 어디로 잡았냐면 아이북스로 잡았습니다. 아이패드에 있는 아이북스에 보니까 페이지를 넘겼더니 커진 그 사이즈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이즈의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써보면 페이지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데서 다시 내가 보고 싶은 페이지를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게 정석이구나 라고 해서 페이지가 바뀌었을 때 다시 원상 사이즈로 보이게끔 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 매트릭스에 뭐가 들어있냐라고 했을 때 매트릭스에 좌표나 얼마나 확대됐는지 이런 값들이 다 들어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1빵빵 1빵빵을 넣었습니다. 이 빵빵빵빵은 뭐냐면 XY 좌표계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 11은 뭐 M11, M21 이런 값들인데 그게 좌표계 이름입니다. 근데 저게 확대 축소를 의미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로 하면 기본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느냐 하면 해당되는 아이템의 렌더 트랜스폼에다가 현재 이 애니메이션 객체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붙어서 바로 동작이 됩니다. 이 코드가 언제 실행이 되느냐 하면 내가 페이지를 바꿀 때마다 이게 계속 호출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에 좌표계를 다시 초기화시켜주고 거기에다가 다시 애니메이션을 붙여주고 하는 작업들을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계속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전환될 때 작업을 안 하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막 이북 솔루션에 보면 이전 페이지 3페이지, 다음 페이지 3페이지는 미리 메모리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버벅거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 전환할 때마다 애니메이션 객체 하나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붙여가면서 바로 적용을 하면 쉽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현재 페이지의 값이 적용되는 건데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페이지의 값이 바뀌게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경품 추첨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 PDF 앱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보면 제가 뭐뭐 설명을 해드렸냐면 일단 PDF 파일을 어떻게 불러드리는지 그리고 PDF 클래스에 대해서 그리고 파일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추가를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멀티터치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멀티터치 부분이 생각보다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샘플하고 그 들어있는 제가 PDF 파일을 그 앞에 계신 이 서학수 팀장님도 함께 참여했던 PDF 파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윈도우즈 8 개발자 가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원래 무료로 배포하려고 한 건 아닌데 책으로 내는데 실패해서 네, 여기에 보면은 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 알뜰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같이 만드신 분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PDF 파일은 총 6개로 되어 있고 각 챕터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같은 링크에다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제가 PT에다가 안 올렸는데 이 링크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죠?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예, 그럼 제가 지금 링크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땡큐 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축약 주소라서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전체 소스하고 그다음에 saksu 팀장님 소스하고 정리되는 대로 곧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션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